가까운 사람에게는 마음을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오래 함께 살았고 서로의 성격도 알며 몇 번이 다툼쯤은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탁은 명령처럼 짧아지고 약속 시간은 가볍게 미뤄지며 미안하다는 말도 생략됩니다. 그러나 서운함은 대개 큰 사건보다 이런 작은 생략에서 시작됩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조심하면서도 가족과 친구에게는 거칠어지는 순간 우리는 친밀함을 신뢰가 아니라 면허처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은퇴 뒤 함께 있는 시간이 늘거나 자녀가 독립해 관계의 방식이 달라지면 예전 습관이 더 선명하게 부딪힙니다. 나는 편하다고 느끼지만 상대는 무시당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단순합니다. 편한 사이라는 이유로 상대가 견뎌줄 것이라고 믿고 함부로 말한 적은 없었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관계를 지키는 첫걸음은 거창한 희생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도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임을 다시 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예라고 하면 먼저 격식과 절차가 떠오릅니다. 절을 하고 자리를 정하고 말을 높이는 오래된 형식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는 사람을 줄 세우는 규칙이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과 시간을 함부로 다루지 않기 위한 생활의 보호선에 가깝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는 일, 늦으면 미리 알리는 일,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는 일도 모두 작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거리를 만들기보다 오히려 안심을 줍니다. 나는 너를 익숙한 물건처럼 대하지 않겠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에게도 부탁의 말을 쓰고 자녀의 물건을 허락 없이 열어보지 않으며 친구의 사정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옮기지 않는 태도도 같은 뜻입니다. 논어에 기록된 예의 원칙을 오늘의 그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다만 관계를 행동으로 돌본다는 중심은 남습니다. 얘는 마음이 있을 때만 하는 장식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릴 때도 관계가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습관입니다. 가까운 사이가 상처를 주기 쉬운 까닭은 서로의 약점을 많이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에 흔들리는지, 무엇을 부끄러워하는지, 언제 반박하지 못하는지 잘 압니다. 다툼이 커지면 그 지식이 이해의 자료가 아니라 공격의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배우자에게 오래된 실수를 꺼내고 자녀에게 형제와 비교하는 말을 하며 친구에게 비밀을 빌미로 우위를 점하는 순간입니다. 한 번 던진 말은 사과로 줄일 수는 있어도 완전히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오른 때에는 무엇을 말할지보다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를 정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공자의 관계 원칙을 오늘의 언어로 풀면 사람을 대하는 기준은 감정이 좋을 때보다 감정이 거칠 때 더 분명해져야 합니다. 화를 내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부당함을 참고 침묵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문제를 말하되 사람의 존엄까지 공격하지 않는 선을 남겨두자는 것입니다. 싸움 뒤에도 다시 마주할 사람이라면 돌아갈 다리를 모두 태우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말투는 내용보다 먼저 마음에 닿습니다. 같은 부탁도 왜 이것도 못해? 라고 하면 비난이 되고 오늘 안에 함께 정리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 협의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효율을 중시하게 됩니다. 설명을 줄이고 결론부터 말하며 가족이라면 알아서 이해하리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상대는 내 머릿속의 사정을 볼 수 없습니다. 짧은 말이 늘 명료한 것은 아니면 익숙한 말투가 늘 편안한 것도 아닙니다. 특히 듣는 힘이 약해졌거나 몸이 아픈 날에는 재촉하는 한마디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목소리를 조금 낮추고 한 번에 한 가지를 말하며 대답할 시간을 주는 것만으로도 대화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오늘 자주 쓰는 표현을 살펴보십시오. 당연히, 맨날, 됐어, 네가 뭘 알아 같은 말이 반복된다면 관계에는 작은 금이 쌓일 수 있습니다. 말의 예의는 화려한 표현이 아닙니다. 사실을 과장하지 않고 상대의 인격을 단정하지 않으며 필요한 요구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말하는 일은 약함이 아니라 관계를 오래 쓰는 기술입니다. 약속은 큰 계약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저녁에 전화하겠다는 말, 주말에 함께 가겠다는 말, 부탁받은 일을 내일까지 해보겠다는 말도 약속입니다. 가까운 사이에서는 이런 약속이 쉽게 뒤로 밀립니다. 이해해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늘 이해하는 쪽에만 부담이 쌓이면
신뢰는 서서히 마릅니다. 한두 번이 늦음보다 더 아픈 것은 기다린 사람의 시간을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태도입니다. 사정이 생기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설명과 연락까지 생략할 이유는 없습니다. 논어에는 믿음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를 오늘의 생활에 적용하면 신뢰는 거창한 선언보다 말과 행동의 작은 일치에서 자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키기 어려운 약속은 처음부터 작게 잡고 상황이 바뀌면 먼저 알리는 편이 낫습니다. 늦었다면 변명보다 사과와 새 시간을 제시하십시오. 가족에게 한 약속도 밖에서 한 약속과 같은 무게로 다루는 순간 가까운 사람은 자신이 후순위가 아니라는 안도감을 얻게 됩니다. 많은 갈등은 무례한 의도보다 익숙한 추측에서 생깁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래 말해봐야 소용없어. 내가 다 알아 라고 마음속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오래된 관계일수록 상대를 새롭게 묻지 않고 과거의 모습으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형편과 생각은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요즘 왜 지쳐 있는지, 성인이 된 자녀가 무엇을 부담스러워하는지, 오래된 친구가 왜 연락을 줄였는지 우리는 실제로는 모를 수 있습니다. 질문 없이 충고부터 하면 상대는 도움보다 평가를 받았다고 느낍니다. 반대로 잠시 판단을 멈추고 듣기 시작하면 오래된 관계에서도 처음 알게 되는 사정이 생깁니다. 공자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태도를 중요하게 본 기록은 여기에도 도움이 됩니다. 모르는 것을 인정하면 질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무엇이 가장 힘든가요? 내가 오해한 부분이 있나요?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의는 정답을 미리 갖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자기 이야기를 말할 자리를 남겨두는 데서 시작됩니다. 가족 안에서는 역할이 오래 고정됩니다. 부모는 늘 가르치는 사람, 자녀는 늘 듣는 사람, 형은 책임지는 사람, 동생은 도움받는 사람으로 남기 쉽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역할도 바뀝니다. 자녀가 부모보다 새로운 기술을 잘 알 수 있고, 배우자가 경제 문제를 더 정확히 볼 수 있으며, 동생이 가족의 어려움을 먼저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역할 변화가 불편하다고 예전 권위를 더 세게 내세우면 존중을 얻기보다 대화의 문을 닫게 됩니다. 모르는 것을 배우고 도움을 받은 뒤 고맙다고 말하는 모습도 어른의 품격입니다. 예의는 나이나 서열을 지우자는 말이 아니라 현재의 능력과 책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자는 뜻입니다. 특히 성인이 된 자녀에게 과거의 어린 모습을 계속 들이대면 대화는 막힙니다. 내가 부모니까 따라야 한다. 보다 내 생각을 먼저 듣고 싶다. 는 말이 관계를 성숙하게 합니다. 고대의 가족 위계를 오늘의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의 존중은 복종이 아니라 서로의 경계와 선택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옳은 말을 하는 것과 옳게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내용이 맞더라도 공개된 자리에서 창피를 주거나 상대가 지친 시간에 몰아붙이거나 답할 틈 없이 결론을 강요하면 관계는 다칠 수 있습니다. 공자의 예와 조화에 관한 기록을 현대적으로 읽을 때 중요한 것은 무조건 같은 생각을 갖는 일이 아닙니다. 다르더라도 관계를 파괴하지 않는 방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화의보동이라는 원칙도 조화를 이루되 판단을 포기하지 않는 태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을 꺼내기 전에는 세 가지를 살펴보십시오. 지금 꼭 말해야 하는지, 이 자리가 적절한지, 상대가 들을 여유가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편한 문제를 덮어두라는 뜻이 아닙니다. 돈, 돌봄, 상속, 생활 습관처럼 피할 수 없는 문제는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다만 사람들 앞보다 조용한 자리를 고르고 비난보다 사실을 말하며 한 번에 모든 과거를 꺼내지 마십시오. 진실에는 내용뿐 아니라 전달할 때와 장소도 필요합니다. 예의를 지킨다는 말이 늘 참고 맞추라는 뜻으로 오해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욕과 폭력, 반복되는 착취 앞에서 조용히 견디는 것은 관계의 품격이 아닙니다. 보호선은 서로를 위한 것이며 한쪽만 계속 넘는다면 더 분명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그 말은 듣기 어렵습니다. 소리를 지르면 대화를 멈추겠습니다. 돈 문제는 기록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처럼 행동 기준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경계는 상대를 벌주기 위한 협박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서 대화를 계속할 수 있는지 알리는 약속입니다. 말한 기준은 차분하게 지켜야 하며 위험한 상황에서는 즉시 거리를 두는 판단도 필요합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것과 자신을 지키는 것은 반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경계가 있어야 원망이 폭발하기 전에 관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위험하거나 반복적인 피해가 있다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믿을 만한 주변 사람이나 전문기관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얘는 침묵의 의무가 아니라 나와 상대를 사람답게 대하기 위한 질서입니다. 이제 관계가 거칠어지는 순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피곤할 때, 돈이 부족할 때, 돌봄이 한 사람에게 몰릴 때, 오래된 불만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말은 쉽게 날카로워집니다. 이때 우리는 상대의 성격만 탓하지만 실제로는 생활의 구조가 갈등을 키우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의를 개인의 인내만으로 설명해서는 부족합니다. 집안일과 간병, 비용과 시간을 누가 얼마나 맞는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부담이 불공평한데 말투만 고치라고 하면 서운함은 다시 돌아옵니다. 누가 더 착한지를 따지기보다 반복되는 부담을 눈에 보이게 적고 나눌 방법을 찾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각자의 체력과 형편이 다르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은 한 가지를 기록해 보십시오. 최근 가장 자주 다툰 장면과 그 직전에 쌓여있던 피로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상대가 잘못한 일만 쓰지 말고 내가 놓친 신호도 한 줄 덧붙여 보십시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기록을 바탕으로 사과와 부탁, 거절과 합의를 어떻게 생활 속 행동으로 바꿀지 차근차근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적어 본 갈등의 장면을 펼쳐보십시오. 그 안에서 내가 놓친 신호가 보인다면 사과는 설명보다 먼저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그럴 뜻은 아니었다. 거나 나도 힘들었다. 는 말부터 꺼냅니다. 그러나 상대가 먼저 듣고 싶은 것은 의도가 아니라 자신이 받은 상처를 내가 알아차렸다는 확인입니다. 내 말이 당신을 무시당한 것처럼 느끼게 했겠군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영향을 인정한 뒤 필요한 설명은 짧게 덧붙이는 편이 좋습니다. 논어에 기록된 수양의 원칙은 잘못을 보고 자신을 살피고 고치는 태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늘의 관계에서는 이를 변명 없는 사과와 행동 수정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사과의 끝에는 작은 약속이 필요합니다. 다음에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전에 잠시 멈추겠다. 약속이 바뀌면 먼저 알리겠다처럼 확인 가능한 행동을 말하십시오. 완벽한 문장보다 같은 잘못을 줄이는 변화가 신뢰를 다시 세웁니다. 사과가 지나간 일을 바로잡는 행동이라면 부탁은 앞으로의 부담을 나누는 행동입니다. 가까운 사이에서는 부탁이 쉽게 명령으로 바뀝니다. 그것 좀 해 라고 말하면서 이유도, 기한도, 상대의 형편도 생략합니다. 오래 함께 살았으니 알아서 이해하리라 기대하지만 생략된 말만큼 서운함이 쌓이기도 합니다. 부탁할 때는 세 가지를 분명히 해보십시오. 무엇이 필요한지, 언제까지 필요한지, 왜 도움이 필요한지를 짧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상대가 가능한지 물어야 합니다. 이번 주 병원 동행이 필요해요. 혼자 가기 어려운데 목요일 오전이 괜찮나요? 라고 말하면 협의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공자의 직접적인 생활 지침이 아니라 예와 신뢰의 원칙을 오늘의 평등한 관계에 맞게 적용한 방식입니다. 부탁은 상대를 움직이는 기술이 아니라 서로의 사정을 드러내는 대화입니다. 거절할 여지도 함께 줄 때 도움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되고 고마움도 더 분명해집니다. 부탁을 협의로 바꾸려면 거절하는 사람에게도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면 냉정해 보일까 걱정합니다. 그래서 싫어도 받아들이고 나중에 지친 마음으로 불평하거나 약속을 깨뜨립니다. 그러나 무리한 수락은 잠시 평화를 만들 뿐 오래된 신뢰를 약하게 합니다. 거절에도 예의가 필요합니다. 길게 변명하기보다 한계를 짧고 분명하게 말하고 가능하다면 대안을 덧붙이십시오. 이번 주에는 어렵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은 가능합니다. 또는 돈을 빌려드리기는 어렵지만 필요한 정보를 함께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관계와 경계를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얘는 무조건 참거나 따르는 태도가 아닙니다.
상대의 존엄을 지키면서 내 형편도 숨기지 않는 선입니다. 반복되는 모욕이나 강요가 있다면 혼자 견디는 것을 미덕으로 삼지 마십시오. 안전과 권리가 걸린 문제는 가까운 사람의 도움이나 전문적인 지원을 함께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로 한 약속은 쉽게 흐려집니다. 특히 집안일, 부모 돌봄, 병원 동행, 가족 모임, 비용 분담처럼 반복되는 일은 기억이 서로 다르기 쉽습니다. 한 사람은 여러 번 했다고 느끼고 다른 사람은 한 번도 제대로 맞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성격을 탓하기 전에 약속을 눈에 보이게 만들어 보십시오. 달력, 냉장고 메모, 가족단체 대화방처럼 모두가 확인할 수 있는 곳에 누가 무엇을 언제 맞는지 적는 것입니다. 기록은 감시가 아니라 기억의 부담을 나누는 장치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약속이 현실에 맞는지 다시 살펴야 합니다. 체력이 줄었거나 근무 시간이 바뀌었고 병원 일정이 늘었다면 예전의 분담을 그대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공자의 기록에서 신뢰는 말과 행동의 일치와 연결됩니다. 오늘의 가족에게는 약속을 기록하고 조정하는 습관이 그 일치를 돕습니다. 공평함은 똑같이 나누는 것만이 아니라 각자의 능력과 부담을 공개하고 납득할 수 있게 조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가족의 약속을 조정하다 보면 세대 차이가 드러납니다. 자녀는 휴대전화로 일을 처리하고 부모는 직접 만나 확인해야 마음이 놓일 수 있습니다. 한쪽은 빠르다고 생각하고 다른 쪽은 무례하다고 느낍니다. 이 차이를 승부로 만들면 대화는 곧 누가 맞는가 위 싸움이 됩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방식에는 각자의 경험과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평가하지 말고 그 방식을 택한 이유를 물어보십시오. 왜 그렇게 하니? 보다 그 방법이 편한 이유가 있니? 라고 묻는 편이 마음을 덜 닫게 합니다. 반대로 나이 든 사람도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논어에 기록된 알매 태도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오늘에 적용하면 젊은 세대에게 기술을 배우고 젊은 세대는 오래된 경험의 맥락을 듣는 상호 배움이 됩니다. 모든 가치관을 같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조화를 이루되 판단을 잃지 않는다는 원칙처럼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함께 지킬 생활 기준을 정하면 됩니다. 세대 차이보다 더 예민한 문제는 돈과 돌봄입니다. 부모의 병원비, 형제 사이의 간병, 자녀 지원, 명절 비용처럼 선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금액과 책임을 말하기 불편해 미루지만 말하지 않은 부담은 결국 누군가의 희생으로 남습니다. 합의할 때는 이익만 보지 말고 세 가지 기준을 함께 살펴보십시오. 부담이 공정한지,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 오래 계속할 수 있는지입니다. 형편이 다른 가족에게 똑같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항상 공평한 것은 아닙니다. 돈 대신 시간이나 실물을 맞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논어의 의와 신뢰의 원칙은 이익을 부정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익 앞에서 지켜야 할 기준을 먼저 묻는 태도로 읽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복잡한 재정, 상속, 법률 문제는 가족의 선의만으로 정리하려 하지 마십시오.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실과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의는 불편한 이야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늦기 전에 정직하게 꺼내는 용기이기도 합니다. 가족만큼 오래된 친구에게도 예의는 필요합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했다는 이유로 연락을 당연히 여기거나 예전에 들은 비밀을 가볍게 꺼내고 상대의 현재 형편을 묻지 않은 채 예전 모습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나이를 먹으며 관심사와 체력, 경제 상황과 가족 책임이 달라집니다. 오래된 친구일수록 새로 물어야 합니다. 요즘 어떤 연락 방식이 편한지, 자주 만나기 어려운 이유가 있는지, 내가 꺼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말해도 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우정의 깊이는 연락 횟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서로의 부담을 줄이고 비밀을 지키며 한쪽만 계속 애쓰지 않는 상호성이 중요합니다. 공자의 관계 원칙을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친밀함 속에서도 상대를 독립된 한 사람으로 대하는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답장이 늦다고 곧바로 서운함을 확정하지 말고 관계의 변화가 필요한지 물어보십시오. 오래된 우정을 지키는 일은 과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달라진 두 사람이 다시 만날 방법을 찾는 일입니다.
이제 오늘 실천할 한 가지 예의를 정해보겠습니다. 큰 결심은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감사, 사과, 연락, 경청 가운데 지금 가장 필요한 하나만 고르십시오. 고마움을 미뤄둔 사람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고마웠는지 한 문장으로 전하십시오. 미안한 일이 있다면 의도를 설명하기 전에 상대가 받은 영향을 인정하십시오. 연락이 끊긴 사람이 떠오르면 답을 재촉하지 않는 짧은 안부를 보내십시오. 대화가 필요한 사람과 마주한다면 5분 동안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네 가지를 모두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예는 마음속의 좋은 뜻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말과 시간, 표정과 약속처럼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 저녁까지 할 수 있는 일을 정하고 언제 어디서 할지 메모해 두십시오. 나중에 잘해야지 라는 생각은 쉽게 사라지지만 저녁 식사 뒤에 배우자에게 사과하겠다는 계획은 행동을 부릅니다. 작은 예의 하나가 관계 전체를 즉시 바꾸지는 않아도 거칠어진 흐름의 방향을 돌릴 수는 있습니다. 한 번의 사과나 친절한 말 뒤에 상대가 곧바로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래 쌓인 서운함은 하루 만에 풀리지 않습니다. 이때 상대의 반응만 보고 해도 소용없다 고 결론 내리기보다 내 말과 약속이 꾸준히 달라졌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세 가지를 기록해 보십시오. 먼저, 목소리가 높아지기 전에 멈춘 순간입니다. 다음은 약속이 바뀌었을 때 먼저 알린 순간입니다. 마지막은 상대의 말을 추측하지 않고 질문한 순간입니다. 실패한 날도 숨기지 말고 적으십시오. 수양은 실수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잘못을 알아차리고 고치는 과정이라는 기록된 원칙과 연결됩니다. 다만 관계의 회복은 혼자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도 상대가 계속 모욕하거나 책임을 떠넘긴다면 더 분명한 경계와 외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성과보다 방향을 보십시오. 내가 덜 공격적으로 말했는지, 더 정확하게 약속했는지, 상대를 한 사람으로 대했는지가 점검의 기준입니다. 꾸준함은 신뢰를 요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가까운 사람은 내 삶의 일부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고 기다림을 당연히 여기며 때로는 그 사람의 선택까지 내 권리처럼 다루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래 함께한 사이도 상대는 나와 다른 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얘는 거리를 만드는 형식이 아니라 친밀함이 함부로 변하지 않게 지켜주는 보호선입니다. 그 보호선은 존댓말의 여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상처를 인정하는 사과, 이유와 기한을 밝히는 부탁, 한계를 숨기지 않는 거절, 기록하고 조정하는 약속, 비밀을 지키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가까운 사람의 시간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는가? 나는 옳다는 이유로 상대의 존엄을 해치지 않았는가? 나는 고치겠다고 말한 뒤 실제 행동을 바꾸었는가? 오늘 한 사람을 떠올리고 그에게 지킬 작은 약속 하나를 적으십시오. 먼저 알리기, 끝까지 듣기, 약점을 공격하지 않기 중 하나면 충분합니다. 가까운 사람을 다시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순간 관계의 품격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